자, 먼저 오리지널 젤다의 전설입니다. 각각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과 페미컴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판은 1986년 2월 21일에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인 1994년 2월 19일에 페미컴판이 출시됐었습니다. 이 초대적 젤다는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 발매와 동시에 런칭된 타이틀입니다. 간단하게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당시 페미컴의 롬 카트리지는 용량이 작고 세이브가 안 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발매된 게 바로 이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이었습니다. 확장 기기 형태이기 때문에 게임 실행을 위해선 페미컴이 있어야 했고요. 그래픽의 업그레이드 같은 건 없었지만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86년에 롬 카트리지 용량 문제가 해결되고 87년에는 롬 카트리지 SRAM과 전지를 이용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자, 먼저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 게임들은 이렇게 투명 케이스 안에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에는 설명서와 또 투명 케이스 안에 게임 디스켓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설명서. 자, 제일 앞장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전 주인이 스티커 2개는 이미 떼버렸네요. 조작 방법, 아이템 오브젝트, 적들, 월드맵, 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디스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퀵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다른 게임을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얘는 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앞뒤를 다 썼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트윈 페미컴의 디스크 시스템은 게임기 안쪽 디스크 벨트의 노후화로 인해 게임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만 바로 같은 게임 또 플레이 해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페미컴판 젤다 전설 1입니다.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판의 이식작인데요. 재밌는 건 얘는 제목 뒤에 이렇게 1이 붙었는데 이때는 이미 젤다 전설 2가 발매된 이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게 출시된 만큼 게임팩에 세이브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게임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녹색 배경에 링크가 이렇게 가운데 그려져 있죠. 액션 어드벤처 장르다. 옆면, 반대쪽, 윗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먼저 주의지 2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접혀있는 종이인데 펼치면 이렇게 적들이랑 월드맵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에는 아이템도 보이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적들, 월드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 설명서랑 똑같네요. 그리고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게 굉장히 예쁘죠. 이 게임은 이미 이때부터 젤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었는데요. 체력을 의미하는 하트 시스템, 검으로 공격하는 기본 액션, 트라이포스, 그리고 적을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부메랑까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소들이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죠. 게다가 하트가 가득 찼을 때 검을 휘두르면 날아가는 검기 역시 이 첫 작품부터 존재했습니다. 주인공 링크는 트라이포스 조각을 모아 간원을 무찌르고 하이랄과 젤다 공주를 구해내야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면 검도 없이 아무런 설명 없이 게임이 시작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재밌는 건 이 게임은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시간의 용사가 패배한 뒤의 세계관으로 신들의 트라이포스 이후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젤다의 전설 2 링크의 모험은 1987년 1월 14일에 발매된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 게임으로 90년에는 페미컴용으로 국내에 정발돼서 판매되기도 했었습니다. 특이하게 평상시에 필드맵에서 탑뷰 시점으로 이동을 하다가 맵에서 몬스터와 조우하게 되면 갑자기 횡스크롤로 화면이 바뀌면서 적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게다가 적들을 물리치다 보면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공격, 마법, 체력 중에 선택해서 스탯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비와 하트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있었어도 캐릭터 자체가 레벨업이 되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황당한 건 세이브를 하거나 게임 오버 이후에 컨티뉴를 할 때 스탯 레벨이 가장 낮은 기준으로 맞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격 2, 마법 레벨이 2였어도 체력이 1이었다면 세이브 이후 전부 1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레벨 노가다를 할 때 꼭 모든 레벨을 똑같이 맞춰두고 세이브해야 됩니다. 다음은 슈퍼 페미컴으로 발매한 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포스입니다. 1991년 11월 21일에 발매를 했고요. 젤다 시리즈 세 번째 작품으로 본격적으로 젤다의 전설을 알리기 시작한 명작입니다.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록색 느낌의 색깔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젤다 공주와 링크의 모습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게임의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 게임의 무대가 되는 하이랄 평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림체는 약간 좀 미국풍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패드 조작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검을 이용한 다양한 액션, 회전배기라든지 이렇게 적들 몬스터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지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팅된 카드가 한 장 더 들어있는데 게임 조작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아이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게임 카트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쳐다보는 탑뷰 시점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로 메인 시리즈는 3인칭 시점으로 그리고 그 외 휴대게임기로 나온 젤다 시리즈는 이 탑뷰 방식으로 나오는 게 국룰이 되었는데요. 힘, 지혜, 용기의 트라이포스나 마스터 소드, 카카리코 마을이 이 게임에서 처음 등장했고 훗날 3DS로 속편인 신드레 트라이포스 2가 발매되는데 전작과 맵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의 완성도가 어마어마해서 지금도 회자되는 게임이죠. 22년 후 3DS로 후속작인 신드레 트라이포스 2가 출시되는데 국내에는 여기서 반년 뒤인 2014년에 자막 한글화돼서 발매됩니다. 재밌는 건 1탄과 완전히 동일한 맵 구성으로 차이점이라면 3D 입체 영상으로 고조차를 표현했죠. 이번에는 링크가 벽화로 변신하여 벽을 타고 이동하는 액션을 보여주며 모든 아이템 사용과 벽화 변신이 스태미나 게이지 하나로 통합되고 또 자동 회복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보이로 발매됐던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입니다. 1993년 6월 6일 날 발매를 했습니다. 젤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최초의 휴대용 젤다 게임입니다. 얘도 전체적으로 이 링크의 색깔인 이 녹색, 요런 녹색과 회색이 섞여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링크의 모습이 또 그려져 있고 게임 플레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링크가 이 섬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린이라는 이 친구가 링크를 구해주게 됩니다. 조작 방법이라든지 여기서도 신드레 트라이포스에 썼던 이 이미지를 그대로 또 썼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보이 팩은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또 같이 들어있죠.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전작인 신트4만큼이나 완성도가 높고 명작으로 추앙받는 게임으로 이 이후에 게임보이 컬러 버전과 닌텐도 스위치로 리메이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게임도 탑뷰 시점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어느 외딴 섬에 갇혀버린 링크가 이 섬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외전격인 작품인데 볼륨감도 꽤 있고 스토리도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결말의 반전은 충격적이라 안 해보신 분들은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플레이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게임보이 컬러 소프트인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DX입니다. 1998년 8월 28일에 발매를 했고요. 꿈섬 발매 이후 2년 뒤에 출시된 게임보이 컬러 버전의 꿈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게임보이에서도 구동이 되고 게임보이 칼라에서도 구동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역시나 이 초록색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뒷면에는 링크와 마린이 그려져 있고, 근데 이거 미니스커트야? 왜 이렇게 짧어? 어우, 다리가 좀 이쁘네요. 그리고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보이 컬러에서도 구동이 되고 게임보이에서도 구동이 되고 슈퍼 패미컴에서 이제 게임보이 팩을 돌릴 수 있는 슈퍼 게임보이로도 돌릴 수가 있다. 포켓 프린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굉장히 다양한 종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종이는 이제 게임보이 카메라, 포켓 카메라를 선전하는 그런 이제 홍보지 같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포켓 프린터가 있는데 얘를 구매를 해야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다. 게임보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케이블이 이렇게 2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게임보이 포켓일 경우에는 이 케이블 하나면 된다. 포켓 프린터가 5,800엔 정도 했네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종이, 이 종이도 500엔에 팔았다. 자, 그리고 이 종이는 게임보이 컬러 홍보용 전단지 같습니다. 퍼플, 블루, 레드, 옐로우, 클리어 퍼플, 그 다음 클리어,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있다.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용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이제 엽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종이는 닌텐도 64로 발매되는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를 홍보하는 종이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발매가 된다. 시간의 오카리나를 홍보하는 그런 종이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요. 얘도 첫 장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림들 다 재탕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게임보이 컬러 팩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좀 더 두꺼워지면서 투명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검은색의 형태를 띄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 꿈섬의 자잘한 버그를 수정하고 숨겨진 던전과 여러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확실히 흑백에서 컬러풀해지니까 게임에 좀 더 몰입이 되고 좋았는데요. 새롭게 사진관이 추가가 되었는데 게임 내 주요 장소에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 사진을 게임보이용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닌텐도 64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입니다. 1998년 11월 21일에 발매를 했고요. 젤다 5번째 작품으로 시리즈 최초의 3D 게임이자 한때 일본에서 게임 평가로 유명했던 페미통 잡지에서 40점 만점을 받은 최초의 게임입니다. 저도 이 시간의 오카리나 발매 당시에 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닌텐도 64를 구매를 했고요. 여름방학 내내 붙잡고 미친듯이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 게임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박스의 전면에는 이렇게 에포나, 에마저, 에포나를 타고 있는 링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진동팩 대응이라고 써 있는데 이 녀석이 닌텐도 64 컨트롤러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진동팩입니다. AA 사이즈 2개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닌텐도 64 컨트롤러 뒷면에 진동팩을 꼽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진동이 느껴진다. 움직일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여기 진동팩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진동팩을 대응한다. 그런 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팩이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배경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에는 소년 링크와 청년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오카리나가 굉장히 이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얘도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의지가 또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런 거 안내일까요? 자, 엽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DX 홍보하는 종이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티커가 있고 또 큰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얘를 펼쳐보면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 뒷면에는 이렇게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오카리나를 통해서 이 악보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게임에서 연주를 배우면 자동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직접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악보에 스티커를 붙여서 기억하는 용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본편의 설명서. 무대가 되는 하이랄 대지와 이제 등장인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작 방법이라든지 액션하는 방법들, 장비들, 착용하는 무기와 옷들, 링크의 M9 에포나도 보이고요.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 게임은 기존 탑뷰가 아닌 최초로 3인칭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풀 3D로 표현한 하이랄은 당시 그래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오픈월드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필드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면 낮과 밤으로 바뀌고 밤에는 몬스터가 출현하기도 하는데 M9 에포나를 타고 필드를 돌아다니는 재미가 엄청났고 마스터 소드를 통해 소년시대와 청년시대로 오가면서 플레이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마을의 풍경도 달라지며 쓰는 무기도 달라지는데요. 젤다의 마스터피스를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이 이후에 나온 젤다 메인 시리즈는 시간의 오카리나를 기반으로 살을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훗날 3DS로 리메이크 버전이 나와 한글화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 안 해보셨다면 무조건 해보시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나 3DS로 리메이크된 시간의 오카리나는 다시 1년 뒤인 2012년에 국내 정발판이 나오면서 자막 한글화 되었는데요. 덕분에 게임의 몰입도가 좋아졌고 더 좋아진 그래픽과 프레임 개선, 또 3DS의 3D 기능으로 입체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듀얼 스크린으로 더 편리해진 맵 인벤토리 관리와 마스터 모드의 확장 컨텐츠까지 추가되면서 많은 호평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젤다의 전설 무지라의 가면입니다. 2000년 4월 27일에 발매를 했고요. 젤다 6번째 작품이자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시간의 오카리나의 후속작으로 이 시간의 오카리나가 엄청난 인기와 판매량을 기록했고 또 이 시호를 개발했던 시기도 길었기에 그 프로젝트가 아쉬웠는지 다시 재활용해서 2년 만에 나온 게임입니다. 단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본체의 메모리 확장팩인 이 하이레조 팩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하이레조 팩이 동봉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이 하이레조 팩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상자 크기가 조금 큽니다. 기본 닌텐도 64 게임 패키지에 비해서 세로 높이도 좀 긴 편이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께도 차이가 좀 있죠. 이 게임도 역시나 진동팩이 대응되고요. 윗면은 초록색,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과 파란색, 뒷면에서는 이렇게 게임 화면과 링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자를 개봉하면 이렇게 상자 안에 또 상자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무지라에 가면 본편 상자가 있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하이레조 메모리 확장팩이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이는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뒷장에는 사용하는 방법, 부착하는 방법, 떼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회색의 플라스틱은 닌텐도 64에 꽂혀있는 점퍼팩을 쉽게 빼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메모리 확장팩 하이레조 팩입니다. 무지라의 가면 같은 경우는 이 하이레조 팩을 장착해야지만 게임 구동이 가능하고요. 얘를 장착하게 되면 닌텐도 64의 성능이 아주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회색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홈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리면 쉽게 이 팩이 빠집니다. 자, 얘는 닌텐도 64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점퍼팩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하이레조 팩을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끝! 그럼 이번에는 무지라의 가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 배경에 또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 큰 상자랑 똑같이 되어 있네요.
상자 안쪽에는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주의지 2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이 한쪽에는 조작 설명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쪽에는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등장인물이 나와 있고, 조작 방법, 공격 방법이라든지 게임에 사용되는 주 무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고요. 이 게임은 특이하게 3일 안에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3일 뒤에 달이 하이랄 세계에 떨어져 멸망하게 되는데 그걸 막아야 하는 게 이 게임의 주 목표죠. 게임에서의 3일은 약 32분으로 실제 32분이 지나면 3일이 지나게 되는데 시간의 오카리나를 이용해서 다시 1일째 아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되면 주요 아이템을 제외한 소지품들이 초기화가 되는데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엔딩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도 3DS로 리메이크 버전이 정식 발매되었으므로 플레이해보고 싶다면 3DS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15년 뒤 이번에도 3DS로 완벽하게 리메이크된 이 게임은 국내에는 이번에도 여기서 1년 뒤인 2016년에 자막 한글화돼서 발매되었습니다. 역시 그래픽과 프레임이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졌으며 뉴 3DS에서 추가된 C스틱을 이용하면 카메라 시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변신 상태에서 조작성이 전체적으로 공격 속도가 빨라졌고 언제든 저장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보이 컬러 전용으로 발매했던 젤다의 전설 이상한 나무 열매, 시공의 장, 대지의 장입니다. 자, 이 제품들은 2001년 2월 27일 날 발매를 했고요. 젤다 시리즈 7, 8번째 작품으로 특이하게 하나의 게임의 2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자, 먼저 시공의 장부터 보겠습니다. 주인공 링크가 하프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컬러 전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게임보이 컬러 전용이다. 게임보이에서는 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란색의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게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보이로는 플레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죠. 그리고 여기 젤다의 모습이 반토막되어 그려져 있죠. 자, 이번에는 대지의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링크가 어떤 봉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빨간색의 느낌을 주고 있죠.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젤다 공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어떤 느낌이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이 두 게임 패키지를 뒤집은 다음에 합치면 이렇게 젤다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약간 얼굴이 무섭긴 한데 요렇게 하면 조금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조금 무서워요. 요렇게 하면 비로소 젤다의 얼굴이 완성이 되는데, 자, 이것 때문이라도 이 게임 패키지는 2개를 다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에는 설명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이들이 또 있죠. 자, 얘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종이랑 똑같은 홍보지, 게임보이 컬러 홍보지, 그리고 주의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의 장을 홍보하는 종이도 있습니다. 자, 이 링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공의 장을 플레이하고 대지의 장을 플레이하거나 대지의 장을 플레이하고 시공의 장을 플레이하면 뭔가가 또 이제 완전체가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의 장 설명서가 있고요. 이 하프를 들고 있는 이 캐릭터가 이 게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링크의 액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탈 것도 3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어느 기점부터는 이 게임보이 컬러 팩들은 이렇게 종이깍 안에 게임팩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들어가 있던 플라스틱 케이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게임보이 컬러 전용 팩들은 이렇게 투명 팩으로 디자인이 확 바뀌는데요. 옆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앞면이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명한 팩이에요. 다음은 대지의 장입니다.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4장이 들어가 있고요. 게임보이 컬러 홍보 종이, 주의지, 그 다음 시공의 장을 홍보하는 종이 이렇게 뒷면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이 인물이 이제 이 게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등장인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카트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투명한 팩에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의 몬스터 구성이 조금 다른 포켓몬 같은 게임이 아닐까 싶지만 스토리와 구성면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하나의 게임을 클리어했을 때 주어지는 패스워드를 통해 다른 게임 시작 시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스토리가 이전 버전의 엔딩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시작한 것과 다르게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즉 완전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2개 다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동이나 전투 그리고 시스템적인 요소가 꿈성과 완전 동일합니다. 다음은 게임큐브로 발매됐던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입니다. 2002년 11월 13일에 발매가 됐었고 국내에는 2003년 4월 16일에 대원을 통해서 매뉴얼 한글화된 정발판이 발매되기도 했었죠. 상자의 전면에는 이번 시리즈 주인공 링크가 바람의 지휘봉을 들고 서 있죠. 옆면, 반대쪽,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주의지가 한 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등장인물들, 조작 방법, 링크의 액션들, 아이템,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기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게임은 젤다의 전설 9번째 작품으로 닌텐도 64로 발매됐던 시간의 오카리나의 후속작입니다. 카툰 렌더링 기법을 통해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당시엔 정말 획기적인 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어색하지 않아 지금 다시 해도 정말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을 조종하는 지휘봉으로 항해를 하면서 여러 섬을 탐험하게 되는데 바다 밑에 있는 보물을 찾는 수집 요소나 새로운 섬을 찾아내는 등 즐길만한 요소도 많고 정말 모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번 작에선 적들이 공격을 하기 직전에 링크의 검이 빛나게 되는데 이때 공격 버튼을 누르면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카운터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쾌감이 끝내주는데요. 일본 페미통 잡지에서 40점 만점을 받은 네 번째 게임이자 메타크리틱 96점을 받은 만큼 정말 재밌으니 안 해보셨다면 무조건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바람의 지휘봉을 사전 예약한 구매자들에 한해서 특전으로 게임큐브판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게임을 줬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얘를 우라 젤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RCD만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간단 설명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64로 발매됐던 시간의 오카리나의 이식작으로 기본 모드와 더불어 우라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걸 마스터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스터 모드에서는 모든 던전의 장치와 퍼즐 그리고 몬스터의 배치가 달라져서 난이도가 상승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 CO를 깼던 사람들도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CO의 게임큐브판은 해상도가 증가하고 프레임 처리 속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또한 게임큐브 컨트롤러에 맞는 조작법을 지원해서 어색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도 있죠. 나중에 3DS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3D에서도 본편을 다 깨면 마스터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오카리나 버전을 선택하는 메뉴 화면에선 당시 발매 예정이었던 게임큐브 게임들과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들의 프로모션 영상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출시했던 젤다 게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젤다의 전설 신드레 트라이포스 그리고 4개의 검인데요. 2003년 3월 14일에 발매를 했고 이 게임은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한 신드레 트라이포스를 이식한 게임이 또 들어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전격인 4개의 검이라는 게임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사면 2개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신드레 트라이포스는 1인용이지만 4개의 검은 2인용에서 4인용까지 가능하다. 팩은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신드레 트라이포스와 4개의 검 게임 화면과 이렇게 링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주의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신드레 트라이포스와 4개의 검을 플레이할 수 있다. 액션이라든지 무기들, 진행 방법이라든지 무기들, 아이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고요. 신트폰은 링크에 음성이 추가되고 세이브를 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지점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점 등 세세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4개의 검은 멀티플레이를 통해 퍼즐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 최소 2명부터 플레이가 가능해서 싱글로는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2대 이상에 이 게임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통신 케이블까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통해 진행하면서 동시에 루피를 모으기 위한 경쟁도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 피튀기는 싸움을 조장하는 우정 파괴 게임입니다. 다음은 게임큐브로 발매됐던 젤다의 전설 4개의 검 플러스라는 게임이고요. 2004년 3월 18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했던 4개의 검이 히트를 치자 그 후속편으로 발매된 작품인데요. 이 상자가 일반적인 게임큐브 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 때문인데요. 상자의 디자인은 이렇고요. 뒷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게임큐브와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연동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상자 안에는 본편 게임과 그리고 게임보이 어드밴스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 게임보이 어드밴스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게임큐브 조립 패드에 꼽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본편인 4개의 검 플러스입니다. 게임큐브 게임은 원래 이렇게 생겼죠. 뒷면은 이렇고 종이가 이렇게 2장 있는데 하나는 클럽 닌텐도 포인트 적립하는 쿠폰이고 설명서,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플레이할 때 조작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큐브 패드로 했을 때 조작 방법, 그 다음에 액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임 큐브 게임들은 이렇게 작은 CD로 되어 있죠. 이 게임은 총 3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하이랄 어드벤처로 스토리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최대 4인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하고 다행히도 이번 짝은 1인용으로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섀도우 배틀로 플레이어들끼리 대전하는 모드. 마지막 세 번째 나비 트래커스는 동봉된 케이블로 게임보이 어드밴스에 연동해서 음성으로 힌트를 주면 유저가 해당 아이템을 찾는 모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년 뒤인 2016년 1월 3DS로 자막 한글화돼서 발매된 트라이포스 3총사는 신드레 트라이포스 2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 게임으로 신트포2 몇 년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게임 플레이는 4개의 검처럼 협동 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4명이 아닌 3명인데요. 3명이 하나의 체력 게이지를 공유하고 다운로드 플레이나 로컬 플레이 혹은 온라인 플레이를 통해 같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게임 큐브로 나왔던 젤다의 전설 컬렉션입니다. 얘는 비매품인데요. 정확히는 클럽 닌텐도 포인트 교환 상품이었습니다. 제가 닌텐도 게임들을 언박싱할 때마다 자주 보였던 요 닌텐도 클럽 쿠폰종 있잖아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번호를 닌텐도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 500포인트에 이 게임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클럽 닌텐도 쿠폰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는데요. 왜냐하면 현지인이 아니면 쿠폰을 등록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상자의 전면에는 젤다의 전설 컬렉션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고요. 트라이포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비매품이다. 옆면, 반대쪽,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주의지가 한 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젤다의 전설 1 조작 방법, 링크의 모험 조작 방법, 시간의 오카리나 조작 방법, 무지라의 가면 조작 방법, 바람의 주의봉 조작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게임 케이스에 CD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우라젤다를 넣어서 보관하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게임 CD 안에는 초대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2 링크의 모험,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젤다의 전설 무지라의 가면이 이식되어 있고 바람의 지휘봉 20분 체험판과 특전 영상 및 당시까지 발매됐던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특별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젤다의 전설 이상한 모자라는 게임입니다. 2004년 12월 4일에 발매를 했고요. 이 제품은 젤다 10번째 작품으로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나온 유일한 오리지널 게임입니다. 이 말하는 모자의 에게로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어드벤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패키지가 굉장히 신기하게 약간 프리즘 같이 이렇게 빛에 비추면은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숲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패키지입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빛에 비추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상자 안에는 종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의지, 그 다음 클럽 닌텐도 쿠폰, 그리고 설명서, 등장인물들, 조작 방법, 액션들, 무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 게임은 이상한 모자의 힘으로 소인화가 돼서 플레이가 가능한데 평상시일 때와 작아졌을 때를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방식은 신트포와 비슷하지만 시간의 오카리나 때 새로 생긴 구르기 등의 액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도 제법 있었는지 지금은 이 꽉팩의 중고가가 꽤나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큐브로 출시됐던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입니다. 2006년 12월 2일 게임큐브와 닌텐도 위로 동시 발매가 됐었고요. 닌텐도 위는 무려 런칭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큐브판은 인터넷으로 한정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닌텐도 위 버전이 한참 지난 2009년 8월 27일 자막 한글화해서 정발되기도 했습니다. 상자의 전면에는 청년 링크가 굉장히 터프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옆면, 반대쪽,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명서, 그림이 참 이쁘네요. 프롤로그, 조작 방법, 링크의 액션, 아이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젤다 20주년 기념작인 이 게임은 청년 링크가 주인공인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입니다. 흡사 젤다 무지라의 가면이 떠오르죠. 초반에는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일상에 젖어 들어갈 때쯤 갑자기 어디선가 마물들이 나타나 링크는 공격을 받고 어둠의 세계에 끌려가더니 늑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울프 링크와 청년 링크 두 가지 스타일의 조작을 통해 던전을 클리어해야 하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도 무려 95점으로 전체적인 완성도
난이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닌텐도 위 버전으로 국내 정발 한글화가 되어 있으니 안 해보셨다면 닌텐도 위 버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이 게임도 제발 닌텐도 스위치 2로 리메이크 한번 해줬으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닌텐도 DS로 출시됐던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입니다. 2007년 6월 23일에 발매되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발판은 2008년 4월 3일이 돼서야 한글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케이스 전면에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링크와 라인백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옆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글이 좋긴 좋네요. 먼저 접혀있는 종이인데 펼쳐보면 이렇게 닌텐도 DS 다른 게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닌텐도 와이파이 커넥션 가이드북, 그리고 설명서, 스토리, 등장인물들, 조작 방법, 링크의 액션,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게임은 자막 한글화돼서 정발된 최초의 젤다 게임으로 시리즈 14번째 작품입니다. 게임큐브 바람의 지휘봉의 후속작으로 바람의 지휘봉으로부터 수개월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픽은 3D 카툰 렌더링을 사용했지만 3인칭 시점이 아닌 신들의 트라이포스와 같은 탑뷰 방식입니다. 또한 닌텐도 DS 기기의 특성을 살려 거의 모든 조작을 터치펜을 이용해 액정을 터치해서 플레이하는데요. 이게 불편하고 답답할 것 같지만 의외로 해보면 빠르게 적응이 됩니다. 또한 펜을 활용해서 직접 메모를 해둘 수도 있고 마이크를 활용한다던가 본체를 접었다 펴야 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임입니다. 다만 검을 휘두르는 것도 터치로 해야 돼서 이 부분이 불호인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 메타크리틱 점수도 90점을 받은 만큼 재미를 보장하는 게임임은 틀림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닌텐도 DS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대지의 기적입니다. 2009년 12월 23일에 발매가 됐고 아쉽게 얘는 국내 정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케이스 전면에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있는 링크와 젤다 공주가 보이고요. 옆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주의지가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등장인물들, 조작 방법, 링크의 액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게임은 앞서 발매된 몽환의 모래시계의 후속작으로 바람의 용사 트릴로지의 최종장입니다. 몽환의 모래시계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시대를 그렸으며 이번에도 터치를 통해 조작을 이어나갑니다. 게다가 이번 작에선 증기기관차를 사용해서 월드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하이랄 전역을 철도로 달리며 지도 위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게임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죠. 이 증기기관차는 대포와 같은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서 전투 및 탐험에 다양성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젤다가 영혼 형태로 링크와 함께 행동하며 팬텀의 빙의에 전투를 도와주는데요. 젤다와 링크가 함께 온 세계를 모험하는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작품의 핵심 요소인 열차 시스템이 제한이 많고 불편하며 전작인 몽환의 모래시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선 재고가 많이 남아돌아서 덤핑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닌텐도 위로 발매됐던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25주년 한정판입니다. 2011년 11월 23일에 발매가 됐고 국내에도 정발 한글화돼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상자는 전체적으로 황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작 주인공 링크가 이렇게 보이고요. 황금색의 젤다 리모컨 플러스가 동봉되어 있죠. 옆면, 반대쪽, 윗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게임 패키지와 또 상자가 있는데요. 먼저 주의지가 한 장 있고요. 그리고 위 리모컨 플러스 설명서, 그리고 황금색 위 리모컨 플러스가 들어있습니다. 투명 실리콘 케이스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황금색이 빛에 비추면 굉장히 반짝반짝해집니다. 근데 유광 소재가 아니라 무광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가운데에는 이번 스카이워드 소드의 문양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방향키도 컨트롤러 색상에 맞게 금색으로 되어 있고 와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게임 케이스 전면은 상자 전면과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25주년이다. 그리고 스페셜 CD가 있다. 옆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닌텐도 클럽 쿠폰과 주의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 종이인데 펼치면 위 게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접혀있는 종이인데 펼쳐보면 젤다 25주년을 기념해서 게임 디렉터들의 인사말이 적혀 있네요. 와 그리고 뒷장에는 그동안 나왔던 주인공 링크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특이하게 이렇게 접혀 있어요. 조작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주년 특전으로 오케스트라 콘서트 사운드 트랙 CD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젤다 시리즈 16번째 작품이자 25주년 기념작인 이 게임은 젤다의 전설 시리즈 역사 중 가장 처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랄 왕국이 건국되기 이전 태초의 이야기인데요. 하이랄 대신 스카이로프트라는 하늘 위의 섬과 그 아래의 대지가 주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 작품은 위 리모컨 모션 기능을 한층 강화한 위 모션 플러스 전용 타이틀로 이 센서를 통해 링크의 검을 실제로 휘두르는 듯한 1:1 조작이 가능해졌고 적의 방어 방향에 맞춰 검의 각도를 다르게 휘둘러야 해서 전투의 몰입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루프트버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왕눈이 생각나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작품 초반에 링크가 얻게 되는 여신의 검이라든지 적으로 등장하는 기라힘의 매력 등등 조작감의 호불호가 다소 있지만 강추드리는 게임입니다. 2017년 3월 3일 닌텐도 스위치 발매와 동시에 런칭된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젤다 19번째 작품이자 최초의 오픈월드 게임으로 1년 뒤엔 정발되면서 한글화되기까지 했죠. 지금까지 나온 젤다 게임 중 가장 최고의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자유도와 재미를 선사하는데 내가 원래 목표로 삼았던 곳을 탐험하다가 적들의 소굴을 발견하고 거길 소탕하다가 사당을 발견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원래 목적지와는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명작인데요. 25년 6월에는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으로 재출시되면서 4K 해상도의 60프레임을 보여줘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6년 만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은 야숨의 후속작으로 맵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여기서 하늘섬과 지하세계가 추가되어 엄청난 볼륨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번 작에선 라울의 손을 이용한 액션이 추가되었는데 울트라핸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결합해서 길을 만들어가고 스크래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등 다채로운 재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이 게임이 왜 링크의 전설이 아닌 젤다의 전설인지 알게 되는데 정말 감동적이죠. 이 게임도 25년 6월에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으로 재출시되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GA2형은 젤다 21번째 작품이자 현재까지 젤다 메인 시리즈 최신작으로 시작과 동시에 링크를 조작하지만 프롤로그 이후부터는 젤다를 조종하는 진짜 젤다가 주인공이 된 탑뷰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칼을 휘둘러 적들을 없애기보단 테이블, 침대 등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카피하고 불러내거나 몬스터를 투영하고 소환해서 대신 싸우게 할 수도 있죠.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투영할 때마다 코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투영물에 따라 소비 코스트가 다릅니다. 후반에 힘의 검을 습득하면 일정 시간 동안 검사의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링크처럼 공격할 수도 있게 되죠.